결혼식장의 거울은 하유진의 모습을 차갑게 비추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에게 맞지도 않는 원래 주인을 위해 맞춤 제작된 화려한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드레스의 섬세한 레이스와 반짝이는 보석들은 그녀의 공허한 표정과 대조를 이루었다. 밖에서는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소리가 천둥처럼 울려 퍼졌고 기자들의 아우성은 흡사 굶주린 짐승들의 울음소리 같았다. 멍청하게 서 있지 말고 베일이나 똑바로 써. 오늘 네가 망치면 우리 가족 전부가 길거리에 나앉는 거야. 알아? 새어머니인 김 여사가 날카로운 손톱으로 유진의 팔을 꼬집으며 속삭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그 안에는 독이 배어 있었다. 유진은 고통에 움찔했지만 늘 그랬듯이 아무런 표정도 짓지 않았다. 그녀의 멍한 시선은 거울 속 자신의 모습 너머를 향하고 있었다. 오늘 결혼식의 진짜 신부는 그녀의 이복 언니인 하서연이었다. 하지만 JW그룹의 후계자이자 천재 CEO로 불렸던 강지훈이 6개월 전 끔찍한 추락 사고로 두 다리를 잃고 불구가 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서연은 발작을 일으켰다. 그녀는 절대 반신불수 폐인과 결혼할 수 없다며 자신을 억지로 보내려 하면 당장 죽어버리겠다고 난동을 부렸다. 그래서 모든 비난과 조롱의 화살은 하유진에게로 향했다. 가족들은 그녀를 대신 밀어넣기로 결정했다. 어차피 유진은 어릴 적 큰 충격으로 약간의 정신지체가 있는 바보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이다. 똑똑하고 아름다운 서연 대신 모자란 유진을 보내는 것은 강지훈과 JW그룹에 대한 모욕이었지만 동시에 그들에게는 최선의 선택이었다. 강지훈이 폐인이 된 이상 그들은 그저 계약을 이행할 재물이 필요했을 뿐이다. 유진아, 그래도 넌 행운아야. 그렇지? 강지훈이 비록 다리는 못 쓰게 됐지만 JW그룹의 돈은 여전히 하늘을 찌르잖아. 넌 그냥 가서 그 사람 수발이나 들면서 입 닫고 살면 돼. 내가 뭘 알겠니? 그냥 우리가 시키는 대로만 해. 김 여사는 유진의 머리에 베일을 씌우며 비웃음을 감추지 못했다. 유진은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순종적인 태도에 김 여사는 만족한 듯 돌아섰다. 문이 닫히자 유진의 공허했던 눈동자에 순간 차가운 빛이 스쳤다. 그녀는 바보가 아니었다. 10년 전 어머니가 의문의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그날 이후 그녀는 스스로를 완벽하게 감췄다. 어머니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며 그 배후에 JW그룹의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음을 직감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살아남기 위해 그리고 진실을 파헤칠 그날을 위해 기꺼이 바보 연기를 해왔다. 강지훈과의 결혼, 이것은 위기가 아니라 기회였다. 하서연이 거부한 지옥은 유진에게는 적의 심장부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문이었다. 그녀는 이 결혼을 받아들였다. 아니, 사실은 이 결혼이 성사되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 강지훈, 그 역시 JW그룹 내부의 암투에 희생된 피해자일 가능성이 높았다. 어쩌면 그는 그녀의 복수의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될지도 몰랐다. 결혼식장에 육중한 문이 열리고 유진은 아버지 하 회장의 팔에 이끌려 나갔다. 하객들의 수군거림이 벌떼처럼 웅성거렸다. 저 애가 하서연 대신 온 그 바보 동생이라며? 어떻게 저런 애를 JW그룹에 대한 모욕이군. 하긴 불구가 된 CEO에게 뭘 더 바라겠어. 끼리끼리 만난 거지. 조롱과 멸시가 섞인 시선들이 그녀의 베일 위로 무수히 쏟아졌다. 유진은 아무것도 듣지 못하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사람처럼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저 앞 식장의 끝에 휠체어에 앉아있는 한 남자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검은색 턱시도를 입고 있었지만 그의 주변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진 그의 얼굴은 표정을 읽을 수 없었고 담요 아래로 덮인 그의 두 다리는 미동조차 없었다.
저 사람이 바로 JW그룹의 몰락한 황태자 강지훈이었다. 아버지가 유진의 손을 강지훈의 차가운 손 위로 올려놓았다. 그 순간 유진은 남자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분노일까 아니면 절망일까? 주례가 무미건조하게 서약의 말을 읊기 시작했다. 유진은 기계적으로 예라고 대답했다. 강지훈의 차례가 되자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하객들은 숨을 죽였다. 동의합니다. 얼음처럼 차갑고 낮은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울려 퍼졌다. 그 목소리에는 깊은 피로감과 함께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냉소가 배어 있었다. 그는 유진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에게 이 결혼은 그저 자신의 추락을 완성하는 마지막 모욕적인 절차에 불과할 터였다. 그는 자신에게 바보 신부가 주어졌다는 사실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반지를 교환하는 순서가 되었다. 강지훈은 움직일 수 없었기에 유진이 직접 그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야 했다. 그녀가 몸을 숙여 그의 손을 잡았을 때 두 사람의 시선이 아주 짧게 허공에서 마주쳤다. 유진은 그의 눈동자 속에서 타오르는 절망적인 분노와 지독한 고독을 보았다. 그는 부서졌지만 아직 죽지 않았다. 그 눈빛은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의 것이 아니었다. 유진은 다시 시선을 내리깔고 반지를 끼웠다.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강지훈, 그는 생각보다 더 강한 사람이었다. 그렇다면 그는 그녀의 계획에 방해가 될까? 아니면 조력자가 될까? 그녀는 이 차가운 남자 역시 이 거대한 음모의 피해자라는데 자신의 모든 것을 걸기로 했다. 그녀의 복수는 이제 막 첫발을 내디딘 것이다. 결혼식이 끝나고 유진은 휠체어를 미는 하인의 뒤를 따라 연회장으로 향했다. 강지훈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미디어는 이 세기의 우스꽝스러운 결혼식을 놓치지 않으려는 듯 광적으로 사진을 찍어댔다. 불구의 CEO와 모자란 신부, JW그룹의 굴욕적인 혼사, 버려진 황태자와 바보 대역 같은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내일 아침 신문 일면을 장식할 것이 뻔했다. 연회장에서 하서연과 김 여사가 승리자처럼 웃으며 하객들을 맞이했다. 사람들은 서연의 아름다움을 칭송하며 그녀가 저런 끔찍한 운명을 피하게 된 것을 다행으로 여겼다. 유진은 그 모든 위선적인 풍경을 멍한 표정 뒤에 숨어 지켜보았다. 그녀는 그들의 비웃음 속에서 오직 한 가지, 어머니의 마지막 비명이 담긴 그날 밤의 기억만을 떠올리고 있었다. 그때 누군가 유진의 드레스 자락을 일부러 밟았다. 유진이 균형을 잃고 넘어질 뻔한 순간 휠체어에 앉아있던 강지훈이 믿을 수 없는 속도로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그의 소나기 힘은 상상 이상으로 강했다. 유진은 놀라 그를 쳐다보았다. 그는 여전히 앞을 보고 있었지만 싸늘하게 속삭이는 목소리가 그녀의 기론. 내 집에서 내 사람에게 손대는 건 내가 허락하지 않아. Dù có là ai, tôi không cho phép kẻ nào động vào người của tôi trong nhà của tôi. 그 목소리는 유진이 아닌 그녀의 드레스를 밟은 하서연의 사촌 동생을 향한 것이었다. 그 학생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뒷걸음질 쳤다. 주변의 소음이 순간적으로 멎었다. 강지훈은 비록 앉아 있었지만 그의 존재감은 여전히 압도적이었다. 유진은 다시 한번 깨달았다. 이 남자는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다. 그는 자신의 영역을 정확히 알고 있었고 자신의 것에 대한 소유욕 또한 분명했다. 유진은 조용히 몸을 바로 세우고 그의 손에서 팔을 뺐다. 그녀의 바보 같은 얼굴에는 아무런 감정도 떠오르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심장은 세차게 뛰고 있었다. 강지훈, 그는 지금 그녀를 자신의 사람이라고 불렀다. 그것이 단순한 경고이든 혹은 무의식적인 보호 본능이든 그것은 유진의 계획의 거대한 변수가 될 것임이 틀림없었다. 연회가 지옥처럼 이어지는 동안 유진은 강지훈의 휠체어 옆에 조용히 서 있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다가와 위로를 건네는 척하며 그의 상태를 살폈고 혹은 노골적으로 그를 무시했다. 그는 그 모든 것을 무표정하게 받아냈다. 유진은 그의 잔이 빌 때마다 조용히 물을 채워 넣었다. 그녀의 움직임은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고 불필요한 말이나 행동은 일절 없었다. 강지훈은 그런 그녀를 곁눈질로 관찰했다. 그녀는 정말로 바보처럼 보였다. 멍한 눈, 느릿한 반응, 초점 없는 시선. 하지만 그녀가 물을 따르는 손길은 놀랍도록 침착하고 정확했다. 또한 아까 그 소동 속에서도 그녀는 비명조차 지르지 않았다. 보통의 여자라면 혹은 정말 모자란 아이라면 그런 상황에서 당황하거나 울음을 터뜨렸을 것이다. 넌 내가 무섭지 않나? 연애가 거의 끝나갈 무렵 강지훈이 처음으로 그녀에게 직접 말을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단순한 냉소 이상의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그는 이 모든 희극에 대한 답을 원하고 있었다. 왜 이 여자는 비명을 지르며 도망가지 않았는가? 왜 이 모욕적인 결혼을 받아들였는가? 유진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큰 눈은 여전히 안개가 낀 것처럼 흐릿했다. 그녀는 잠시 입술을 달싹이다가 아주 작고 어눌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무섭지 않아요. 당신은 나쁜 사람이 아니니까요. 그 말은 마치 어린아이가 하는 말처럼 순진무구하게 들렸다. 강지훈은 그 대답에 실소를 터뜨렸다.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그는 사고 이후 그 누구보다도 잔인하고 냉혹하게 변했다. 자신을 배신한 자들, 자신을 동정한 자들, 자신을 이용하려는 자들 모두를 증오했다. 그런데 이 바보 같은 여자가 감히 자신을 판단하려 들다니 그는 조롱하듯 말했다. 내가 나쁜 사람인지 아닌지 네가 어떻게 알지? 유진은 다시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이번에는 그녀의 눈빛에 아주 희미하지만 단호한 빛이 어렸다. 아까 저를 잡아주셨어요. 그녀는 짧게 말하고는 다시 입을 다물었다. 그 한마디에 강지훈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어졌다. 그는 그저 자신의 물건에 누가 손대는 것이 싫었을 뿐이다. 하지만 이 여자는 그것을 선해로 해석했다. 그는 이 여자가 정말로 멍청하거나 혹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교활하거나 둘 중 하나라고 생각했다. 어느 쪽이든 상관없었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잃었다. 더 이상 잃을 것도 기대할 것도 없었다. 이 결혼은 어차피 강씨 집안의 어른들과 저 하씨 집안의 탐욕스러운 자들이 멋대로 결정한 것이다. 자신은 그저 그들의 장기판 위에 놓인 말에 불과했다. 집으로 간다. 강지훈은 더 이상 대꾸할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수행원에게 명령했다. 수행원이 휠체어를 밀기 시작했고 유진은 다시 아무 말 없이 그 뒤를 따랐다. 그녀의 웨딩드레스 자락이 더러운 바닥에 끌렸다. 수많은 하객들의 비웃음과 동정 어린 시선이 두 사람의 등 뒤에 화살처럼 꽂혔다. 차가운 밤 공기가 그들을 맞이했다. JW 그룹의 문장이 새겨진 검은색 리무진이 대기하고 있었다. 수행원들이 강지훈을 차에 태우는 동안 유진은 잠시 멈춰서서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 하나 없는 칠흑 같은 하늘이었다. 그녀의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그녀는 이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기꺼이 걸어 들어갈 것이다. 유진은 차에 오르기 전 멀리서 자신을 지켜보는 김 여사와 하서연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두 사람은 환하게 웃고 있었다. 유진은 속으로 다짐했다. 오늘 자신을 나락으로 밀어넣은 저들의 웃음소리를 언젠가 반드시 절망의 비명으로 바꾸어 놓겠다고. 그녀는 바보 하유진의 가면을 다시 단단히 고쳐 쓰고 강지훈의 옆자리에 조용히 올라탔다. 리무진 내부는 숨 막히는 침묵으로 가득 찼다. 강지훈은 창밖의 어둠을 응시하고 있었고
그의 얼굴은 도시의 불빛이 스쳐 지나갈 때마다 차갑게 빛났다. 하유진은 반대편 좌석에 조신하게 앉아 바보 신부에게 기대되는 역할에 맞게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으고 있었다. 그녀는 강지훈을 힐끔거리지도 그렇다고 두려워하지도 않았다. 그저 멍하니 앞 유리를 바라볼 뿐이었다. 이 침묵이 강지훈을 더욱 짜증나게 만들었다. 그는 사고 이후 극도로 예민해져 있었다. 사람들의 동정, 공포, 혐오, 그리고 탐욕스러운 시선에 익숙해져 있었다. 하지만 이 여자는 달랐다. 그녀는 그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다. 심지어 그를 제대로 바라보지도 않았다. 마치 그가 휠체어를 탄 괴물이든 혹은 평범한 남자이든 상관없다는 듯이 차가 거대한 철제 대문을 지나 끝없이 이어질 것 같은 정원을 통과할 때 유진은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조용히 관찰했다. 완벽하게 관리된 정원수들, 일정한 간격으로 빛나는 가로등, 그리고 저 멀리 보이는 거대한 본택. 모든 것이 숨 막힐 듯한 규율과 통제하에 놓여 있었다. 이곳은 집이 아니라 요새였다. 차가 웅장한 현관 앞에 멈춰섰다. 수행원이 재빨리 문을 열고 휠체어를 내릴 준비를 했다. 유진은 그들이 지훈을 부축해 휠체어에 옮겨 앉히는 과정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어떠한 굴욕감이나 분노도 드러나지 않았지만 굳게 담은 입술이 그의 내면을 대신 말해주고 있었다. 그는 이 모든 과정이 익숙해진 것이 아니라 그저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포기한 것처럼 보였다. 유진이 차에서 내리자 집사로 보이는 중년의 여성과 몇 명의 사용인들이 현관 계단 아래 도열해 있었다. 그녀는 박 여사, 이 집의 총괄 집사였다. 그녀의 시선은 유진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내렸다. 그 시선에는 노골적인 경멸과 실망감이 담겨 있었다. 그들은 분명하시 가문의 아름답고 총명한 첫째 딸 하서연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을 것이다. 사모님, 피곤하실 테니 우선 방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서재로 먼저 가시겠습니다. 박 여사의 목소리는 기계처럼 차갑고 무미건조했다. 그녀는 유진을 사모님이라고 불렀지만 그 호칭에는 일말의 존중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녀는 유진을 이 집안의 안주인이 아닌 어쩔 수 없이 떠맡게 된 짐 덩어리 정도로 여기는 것이 분명했다. 강지훈은 아무 말 없이 휠체어의 방향을 틀어 복도 저편으로 사라졌다. 그는 유진에게 단 한마디의 말도 건네지 않았다. 마치 그녀가 존재하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 유진은 그가 사라진 방향을 잠시 바라보다가 이내 박 여사를 따라 나섰다. 그녀의 웨딩드레스가 대리석 바닥에 끌리는 소리만이 텅 빈 로비를 울렸다. 저택 내부는 예상했던 대로 화려했지만 동시에 박물관처럼 차갑고 비인간적이었다. 모든 물건은 완벽한 제자리에 놓여 있었고 어디에도 사람의 온기라고는 느껴지지 않았다. 유진은 멍한 표정으로 이 모든 것을 눈에 담았다. 그녀의 머릿속은 이 집의 구조, 사용인들의 동선, 그리고 보안 시스템의 위치를 빠르게 파악하고 있었다. 박 여사는 유진을 2층의 가장 구석진 방으로 안내했다. 그곳은 강지훈의 침실이 있는 주인의 공간과는 완전히 분리된 곳이었다. 이곳이 사모님께서 지내실 방입니다. 필요한 것이 있으시면 저를 부르십시오. 단, 회장님의 공간에는 허락 없이 절대 출입하실 수 없습니다. 박 여사는 경고하듯 덧붙였다. 사실상 유패나 다름없는 처사였다. 유진은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방은 거대하고 호화로웠다. 최고급 가구와 실크 벽지로 장식되어 있었지만 그 방 역시 저택의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싸늘했다. 박 여사는 유진의 이런 바보 같은 반응에 더욱 경멸 어린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이 모자란 신부가 적어도 이 화려함에 감탄하거나 기뻐할 줄 알았지만 유진은 그저 인형처럼 서 있을 뿐이었다.
드레스는 하녀들이 와서 정리할 겁니다. 편한 옷으로 갈아입으십시오. 저녁 식사는 박 여사가 말을 이어가려던 순간 인터폰에서 날카로운 벨 소리가 울렸다. 박 여사는 급히 전화를 받았고 그녀의 얼굴이 굳어졌다. 알겠습니다. 바로 모시고 가겠습니다. 그녀는 전화를 끊고 유진을 쏘아보았다. 회장님께서 찾으십니다. 저를 따라오시죠. 유진의 심장이 미세하게 빨리 뛰기 시작했지만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평온했다. 그녀는 다시 박 여사를 따라 길고 긴 복도를 걸었다. 마침내 그들은 저택의 서쪽 끝에 위치한 거대한 이중문 앞에 섰다. 이곳이 바로 강지훈의 개인 공간이자 JW 그룹의 심장부를 원격으로 조종하는 그의 작전실이었다. 박 여사가 문을 노크하자 안에서 들어와라는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문이 열리고 유진은 방 안으로 들어섰다. 그곳은 침실이라기보다는 최첨단 기술로 가득 찬 거대한 서재에 가까웠다. 한쪽 벽면은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진 책장으로 채워져 있었고 다른 한쪽 벽면은 수십 개의 모니터가 깜박이는 거대한 스크린으로 덮여 있었다. 강지훈은 그 스크린 앞 거대한 책상 뒤에 앉아 있었다. 그는 웨딩 턱시도 대신 검은색 실크 가운을 입고 있었다. 여전히 휠체어에 앉아 있었지만 아까 결혼식장에서 보았던 무기력한 모습과는 전혀 달랐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운 칼처럼 번뜩였고 방 안의 공기는 그의 압도적인 존재감으로 팽팽하게 긴장되어 있었다. 나가봐. 그가 박 여사에게 명령했다. 문이 닫히고 방 안에는 두 사람만이 남았다. 이리 와. 강지훈이 턱짓으로 책상 앞을 가리켰다. 유진은 천천히 걸어가 그 앞에 섰다. 그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유진을 샅샅이 훑어보았다. 마치 값비싼 물건을 감정하듯 혹은 적의 위장을 파헤치려는 듯한 집요한 시선이었다. 유진은 시선을 살짝 내리깔고 약간 불안한 듯 손가락을 꼼지락거리는 바보 연기를 이어갔다. 내 이름이 하유진이라고 했나? 그가 입을 열었다. 내 가족들이 널 여기 보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지?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다. 유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미리 준비한 대로 어눌하게 대답했다. 언니가 결혼하기 싫다고. 그래서 제가 그녀는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처럼 어깨를 움츠렸다. 강지훈은 코웃음을 쳤다. 그래, 그 잘난 하서연이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오기 싫었겠지. 그래서 너 같은 바보를 대신 밀어 넣은 거고. 그는 휠체어를 움직여 그녀에게 더 가까이 다가왔다. 유진은 본능적으로 한 걸음 물러섰지만 곧 그 자리에 멈춰섰다. 넌 내가 두렵지도 않나? 내가 무슨 짓을 할 줄 알고. 유진은 고개를 저었다. 당신은 아까 저를 도와줬어요. 그녀는 결혼식장에서의 일을 언급했다. 강지훈의 눈썹이 살짝 치켜 올라갔다. 그는 그 일을 완전히 잊고 있었다. 그건 내가 내 물건이라서 그런 거야. 내 개가 다른 사람에게 물리는 걸 싫어하는 주인처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야. 그의 말은 잔인했다. 하지만 유진은 그 말에 상처받은 기색이 없었다. 그녀는 그저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 순진무구한 혹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묘한 표정에 강지훈은 순간 말문이 막혔다. 그는 이 여자를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가 정말로 바보라면 이 상황에서 공포에 질려 울부짖어야 했다. 만약 그녀가 연기를 하는 것이라면 어떻게 이토록 완벽하게 자신의 감정을 숨길 수 있단 말인가. 좋아, 하유진. 이 집에서 살아가려면 몇 가지 규칙을 알아야 할 거야. 강지훈은 본론으로 들어갔다. 첫째, 넌 내 허락 없이 이 서재와 내 침실에 들어올 수 없어. 둘째, 내가 묻는 말 외에는 입을 열지 마. 셋째, 넌 그저 하씨 가문에서 보낸 인형일 뿐이야.
내 아내 행세는 꿈도 꾸지 마. 그는 그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려 했다.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순종적인 태도는 강지훈을 더욱 화나게 만들었다. 그는 그녀가 반항하거나 혹은 애원하기를 바랐다. 그래야 그녀를 짓밟고 통제할 수 있을 테니까. 하지만 그녀는 그저 텅 빈 눈으로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알아들었나? 그가 목소리를 높였다. 네, 알겠어요. 유진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강지훈은 책상 위에 있던 서류철을 거칠게 바닥으로 쓸어버렸다. 종이들이 사방으로 흩어졌다. 나가, 그가 고함을 질렀다. 그것은 그녀를 향한 분노라기보다 자신의 무력한 처지에 대한 절망적인 울부짖음에 가까웠다. 그는 이 바보 아내를 통해 자신의 삶이 얼마나 망가졌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받은 기분이었다. 유진은 움찔했지만 도망치지 않았다. 그녀는 잠시 흩어진 서류들을 바라보더니 천천히 몸을 굽혀 그것들을 하나씩 줍기 시작했다. 그녀의 동작은 느렸지만 침착했다. 내가 나가라고 했잖아. 귀가 먹었어? 강지훈이 휠체어 바퀴를 거칠게 돌리며 소리쳤다. 유진은 마지막 서류를 주워들고 일어섰다. 그녀는 서류들을 가지런히 정돈해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강지훈이 미처 반응하기도 전에 그의 옆에 있던 물컵에 물을 따라 그의 앞에 조용히 밀어놓았다. 그녀의 바보 같은 얼굴에는 어떤 의도도 읽을 수 없었다. 화내면 목이 아파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는 꾸벅 인사를 하고 방을 나갔다. 강지훈은 홀로 남겨진 서재에서 얼어붙은 듯 앉아 있었다. 그는 자신이 방금 무슨 일을 겪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저 여자는 대체 뭐지? 그녀는 그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분노를 잠재우려 했다. 그는 책상 위의 물컵을 노려보았다. 아무도 사고 이후 그 누구도 감히 그의 분노 앞에서 저런 행동을 한 적이 없었다. 그는 박 여사에게 연락해 하유진에 대해 알아보라고 지시하려다 멈칫했다. 아니, 그럴 필요 없었다. 그녀가 진짜 바보든 아니면 연기를 하는 여우든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었다. 그녀는 그저 이지옥 같은 저택에 갇힌 또 하나의 장식품일 뿐이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얼음장 같던 호기심이 아주 희미하게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한편 자신의 방으로 돌아온 하유진은 문을 잠갔다. 그녀는 방 한가운데 서서 눈을 감았다. 바보의 가면이 벗겨지고 그녀의 얼굴에는 냉철한 분석가의 표정이 떠올랐다. 강지훈. 그는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위험한 남자였다. 그는 분노와 절망 속에 갇혀 있었지만 그의 지성은 여전히 날카롭게 살아 있었다. 그녀는 이 집의 구조, 박 여사의 적대감, 그리고 강지훈의 경계심을 떠올렸다. 이 요새를 뚫고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리고 강지훈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바보 연기만으로는 부족했다. 그녀는 그에게 자신이 유용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했다. 그리고 방금 전 그녀는 그 첫 번째 씨앗을 뿌렸다. 그녀는 그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는 유일한 사람이 되었다. 유진은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며 결의를 다졌다. 이 차가운 저택에서 그녀의 복수는 이제 시작이었다. 차가운 저택에서의 첫날 밤이 지나고 하유진의 바보 아내로서의 역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녀는 예상대로 저택의 유령 같은 존재가 되었다. 박 여사는 그녀에게 어떤 공식적인 임무도 부여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그녀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도 않았다. 유진은 아침 일찍 일어나 강지훈이 사용하는 서재와 거실 공간에서 하녀들의 청소를 감독하라는 모호한 지시를 받았다. 그것은 감독이라기보다는 감시에 가까웠다. 하녀들은 유진을 없는 사람 취급하며 자기들끼리 수군거렸고 박 여사는 유시시각각 그녀의 멍청한 행동 거지를 지켜보았다. 유진은 그들의 경멸, 어린 시선 속에서 그저 창가에 앉아
먼지가 햇빛에 떠다니는 것을 멍하니 바라보거나 의미 없이 손가락을 꼼지락거릴 뿐이었다. 강지우는 매일 아침 정확히 9시에 휠체어를 타고 서재로 출근했다. 그에게는 2명의 전문 간호사가 교대로 붙어 있었다. 그들은 강지훈의 건강 상태를 수시로 체크하고 정해진 시간에 약을 투여했으며 고통스러운 물리 치료를 도왔다. 그들은 유진을 노골적으로 무시했다. 그들에게 유진은 회장님의 건강에 잠재적인 위험 요소에 불과했다. 유진은 그 모든 과정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녀의 멍한 시선 뒤편으로 날카로운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녀는 간호사들이 사용하는 약물, 물리치료의 강도와 방식, 그리고 강지훈의 반응을 몰래 기록했다. 그는 끔찍한 고통을 놀라운 인내심으로 견뎌냈지만 그의 눈빛은 매 순간 절망으로 타오르고 있었다. 그는 간호사들의 전문적인 손길을 혐오했다. 강지훈 역시 그녀를 관찰했다. 저 바보 같은 여자는 하루 종일 저 구석에 앉아 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 그는 일부러 서류를 바닥에 떨어뜨리거나 간호사들에게 날카롭게 소리를 지르며 그녀의 반응을 살폈다. 하지만 유진은 그저 소리에 놀라 어깨를 움츠렸다가 이내 다시 자신만의 세계로 돌아갈 뿐이었다. 그녀의 평온함이 그의 신경을 거슬렀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폭풍우가 몰아치던 날이었다. 저택 안의 공기는 유난히 무겁고 축축했다. 강지훈은 그날따라 컨디션이 좋지 않았다. 그는 아침부터 계속되는 두통과 미열을 호소했고 간호사들은 그의 혈압을 체크하며 분주하게 움직였다. 유진은 평소처럼 창가에서 비바람이 정원을 때리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사건은 순식간에 일어났다. 강지훈이 갑자기 격렬한 경련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척수 손상 환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자율신경 반사 부전증의 전조였다. 그의 몸이 휠체어에서 활처럼 뻣뻣하게 굳었고 얼굴은 고통으로 붉게 달아올랐다. 회장님, 정신 차리세요. 젊은 간호사가 비명을 질렀다. 상황은 급격히 악화되었다. 강지훈은 숨을 제대로 쉬지 못했고 거친 숨소리와 함께 몸부림쳤다. 그의 팔이 책상 위를 휩쓸며 노트북과 서류들이 바닥으로 요란하게 떨어졌다. 진정제, 빨리. 베테랑 간호사가 다급하게 외치며 주사기를 찾았지만 당황한 나머지 앰플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다. 박 여사를 부르는 비상벨이 요란하게 울렸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구석에서 인형처럼 앉아있던 하유진이 움직였다. 그녀의 움직임은 더 이상 바보의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벼락처럼 휠체어로 달려들었다. 비켜요. 얼음장처럼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가 간호사들을 압도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강지훈의 셔츠 깃을 풀고 그의 턱을 들어 기도를 확보했다. 자극권을 찾아야 해요. 빨리. 유진이 소리쳤다. 그녀의 눈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침착하고 날카롭게 강지훈의 온몸을 훑었다. 간호사들은 그녀의 기세에 눌려 어쩔 줄 몰라 했다. 유진의 손이 전문가처럼 그의 다리를 덮고 있던 담요를 걷어냈다. 그녀의 시선이 그의 다리 보조기에 고정되었다. 이거였군. 보조기의 스트랩 하나가 너무 세게 조여져 그의 살을 파고들고 있었다. 그것이 척수 아래의 신경을 자극해 이 끔찍한 발작을 일으킨 것이다. 유진은 단번에 버클을 풀어 스트랩을 느슨하게 했다. 동시에 그녀의 손가락이 망설임 없이 그의 목덜미와 어깨의 특정 지압점을 강하게 눌렀다. 그것은 응급 상황에서 과도하게 흥분된 교감신경을 진정시키는 고도의 의료 기술이었다. 강지훈은 의식이 희미해지는 와중에도 이 모든 것을 느끼고 있었다. 자신을 짓누르던 끔찍한 압력이 서서히 사라지는 것을,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자신을 다루는 이 손길. 그것은 간호사들의 거칠고 기계적인 손길이 아니었다. 정확하고 망설임 없으며 놀랍도록 안정감을 주는 손길이었다. 그는 고통 속에서 눈을 가늘게 떴고 자신을 내려다보는 유진의 눈과 마주쳤다. 그 눈은 더 이상 바보의 공허한 눈이 아니었다. 그곳에는 냉철한 지성과 강한 의지,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다. 그 눈빛은 그가 사고 전 수술실에서 보았던 최고의 외과 의사들의 그것과 닮아 있었다. 유진의 처치가 효과를 발휘하며 강지훈의 경련이 서서히 잦아들었다.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땀에 흠뻑 젖어 있었다. 유진은 그의 맥박을 확인하고 나서야 비로소 한숨을 내쉬었다. 그제야 그녀는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경악과 불신에 찬 눈으로 쳐다보고 있음을 깨달았다. 방 여사와 다른 하녀들이 입을 가린 채 문 앞에 서 있었다. 유진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냉철함이 사라졌다. 그녀는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달은 듯 공포에 질린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황급히 뒤로 물러나며 손을 내저었다. 저는 그냥 그가 아파 보여서. 그녀의 목소리는 다시 어눌하고 불안하게 떨렸다. 그녀는 다시 구석으로 도망치듯 물러나 몸을 잔뜩 웅크렸다. 완벽한 바보로의 복귀였다. 간호사들은 당황스러움과 창피함에 얼굴이 붉어졌다. 그들은 뒤늦게 강지훈의 혈압을 재고 상태를 살피기 시작했다. 사모님, 방금 그건. 방 여사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유진에게 다가왔지만 강지훈이 낮고 거친 목소리로 그들을 막았다. 다 나가. 그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명령은 분명했다. 하지만 회장님, 상태를 전부 나가라고 했어. 강지훈의 눈빛이 번뜩였다. 아무도 감히 그의 명령을 거역하지 못했다. 간호사들과 하녀들, 그리고 방 여사까지 모두 굴욕적인 표정으로 서재를 나갔다. 문이 닫히기 직전 방 여사는 유진을 향해 매서운 시선을 던지는 것을 잊지 않았다. 방 안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빗소리만이 유일한 소음이었다. 강지훈은 거친 숨을 고르며 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유진을 노려보았다. 그녀는 정말로 겁에 질린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는 속지 않았다. 그는 방금 죽음의 문턱에서 자신을 끌어올린 그 전문가의 손길과 냉철한 판단력을 똑똑히 기억했다. 가면은 벗겨졌는데 그가 속삭이듯 말했다. 유진은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녀는 계속해서 잘못했어요. 무서웠어요. 라고 중얼거렸다. 강지훈은 쓴웃음을 지었다. 연기력이 대단하군. 하지만 방금 그건 연기가 아니었다. 의사 혹은 그에 준하는 최고 수준의 의료 지식, 하씨 가문의 바보딸이 일어나 이리 와. 그가 명령했다. 유진은 망설이다가 마지못해 일어나 그에게 다가왔다. 여전히 겁에 질린 표정이었다. 강지훈은 그녀를 빤히 쳐다보았다. 넌 대체 누구지? 그의 질문에 유진은 그저 고개를 저으며 울먹일 뿐이었다. 강지훈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는 그녀가 순순히 대답하지 않을 것임을 알았다. 대신 그는 책상 위에 인터컴 버튼을 눌렀다. 박 여사, 내 방 보안실 영상, 최근 3일치 전부 내 개인 서버로 올려. 지금 당장. 박 여사의 당황한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다. 회장님, 그건 지금 당장. 강지훈은 말을 끊고 인터컴을 껐다. 그는 다시 유진을 바라보았다. 내 방으로 돌아가. 그리고 내가 부르기 전까지 이 서재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마.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이전의 경멸 대신 얼음 같은 호기심이 서려 있었다. 유진은 꾸벅 인사를 하고 서둘러 방을 빠져나갔다. 홀로 남은 강지훈은 자신의 서재에 설치된 수십 개의 보안 카메라를 올려다보았다. 그는 이 저택을 요새로 만들었고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바보 아내가 단지 연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제 그 이유를 알아낼 차례였다. 그는 개인 서버로 전송된 영상을 돌리기 시작했다. 낮 동안의 영상은 지루했다. 그녀는 정말로 구석에 앉아 있거나 멍하니 창밖을 볼 뿐이었다. 하지만 그가 시간을 밤으로 돌렸을 때 그의 눈이 커졌다. 새벽 2시, 저택의 모든 불이 꺼진 시간. 유진의 방에서 나온 그림자가 복도를 소리 없이 가로질렀다. 그녀는 한여복처럼 보이는 검소한 검은색 옷을 입고 있었다. 그녀의 움직임은 바보와는 거리가 멀었다. 그녀는 고양이처럼 조용하고 민첩했다. 그녀는 정확히 보안 카메라의 사각지대를 찾아 이동하며 1층의 서고로 향했다. 그곳은 JW그룹의 지난 기록들이 보관된 곳이었다. 강지훈은 숨을 죽이고 화면을 지켜보았다. 유진은 서고 안에서 망설임 없이 특정 섹션으로 향했다. 그녀가 꺼낸 파일들은 10년 전 JW 제약의 임상시험 관련 자료들과 6개월 전 자신의 사고 현장 조사 보고서였다. 그녀는 작은 스캐너를 꺼내 그 자료들을 빠르게 스캔하고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얼음처럼 차갑고 집중되어 있었다. 강지훈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하유진. 이 여자는 단순한 대타 신부가 아니었다. 그녀는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이 지옥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온 것이다. JW 제약. 10년 전 그는 어렴풋이 그 시기에 어머니가 돌아가신 하유진이 큰 충격을 받았다는 소문을 들었던 것을 기억해냈다. 그리고 자신의 사고, 그녀는 이 두 사건의 연관성을 찾고 있는 것인가? 그의 머릿속에서 모든 조각이 다시 맞춰지기 시작했다. 그녀의 바보 연기, 모욕을 감수하고 자신과 결혼한 이유, 그리고 방금 전에 그 놀라운 의료 기술까지 이 모든 것이 하나의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강지훈의 입가에 비틀린 미소가 떠올랐다. 그의 지루하고 절망적이었던 삶에 드디어 재미있는 변수가 등장했다. 그의 호기심은 이제 걷잡을 수 없는 관심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날의 충격적인 사건 이후 저택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팽팽하게 얼어붙었다. 강지훈은 하유진을 자신의 서재로 다시 불렀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녀를 구석에 세워두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거대한 책상을 사이에 두고 그녀를 맞은편 의자에 앉혔다. 방 여사를 비롯한 모든 사용인들이 물러나고 방 안에는 두 사람만이 남았다. 강지훈은 그녀를 신문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서류를 검토하는 척하며 몇 시간이고 그녀를 지켜보았다. 그의 시선은 더 이상 그녀를 바보로 보지 않았다. 그것은 마치 복잡한 암호문을 해독하려는 듯한 집요하고 날카로운 관찰이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감시 속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 시험하고 있었다. 유진은 다시 완벽한 바보의 가면을 쓰고 있었다. 그녀는 고급스러운 의자에 앉는 것이 어색한 듯 연신 꼼지락거리며 멍하니 책상 위에 펜촉만 바라보았다. 그녀의 연기는 완벽했지만 이미 진실을 아는 강지훈에게는 그 모습이 오히려 소름 끼칠 정도로 치밀하게 느껴졌다. 저 평온한 가면 아래 대체 어떤 비밀과 분노가 숨겨져 있는 걸까? 팽팽한 침묵을 깬 것은 박 여사의 다급한 인터컴 소리였다. 회장님, 저 강민혁 전무님께서 예고 없이 방문하셨습니다. 지금 로비에 박 여사의 목소리에는 당혹감이 서려 있었다. 강지훈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굳어졌다. 강민혁, 그의 아버지, 즉 선대 회장의 동생이자 현재 JW그룹의 2인자 행세를 하며 호시탐탐 그의 자리를 노리는 교활한 늑대였다. 들여보내. 강지훈이 짧게 명령했다. 그는 인터컴을 끄고 유진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내 숙부님이시다. 넌 오늘 네가 맡은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해야 할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의 목소리는 경고였다. 그것은 그녀의 정체를 숨기라는 배려가 아니라 자신의 바보 아내가 적 앞에서 실수를 저지르지 말라는 명령에 가까웠다. 유진은 그 말의 의미를 즉각 알아챘다. 그녀는 겁에 질린 듯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그녀의 어눌한 대답에 강지훈은 만족한 듯 고개를 돌렸다. 잠시 후 서재의 문이 거칠게 열리고 한 중년 남자가 과장된 웃음소리와 함께 들어섰다. 오, 우리 조카님. 이렇게 뵙기 힘드셔서였으나 내가 직접 문병을 와야 했잖아. 강민혁은 값비싼 이탈리아제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그의 풍채에서는 교양보다는 탐욕스러운 야심가의 냄새가 풍겼다. 그는 강지훈의 휠체어에 다가와 짐짓 안타깝다는 듯 어깨를 두드렸다. 쯧쯧, 아직도 그 모양이군. 하긴 한 번 망가진 다리가 다시 붙을 리가 없지. 의사들은 뭐라던가? 평생 이 의자에 앉아서 살아야 한다니 이 숙부는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아. 그의 말은 위로의 형식을 취하고 있었지만 그 내용은 잔인한 조롱이었다. 강지훈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그를 쏘아보았다. 숙부님이야말로 여전히 정정하시군요. 회사 일로 바쁘실 텐데. 이런 누추한 곳까지 어쩐 일이십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날이 서 있었다. 강민혁은 능글맞게 웃으며 맞은편 소파에 깊숙이 몸을 파묻었다. 말이라고. 그룹의 진짜 주인이 이렇게 방구석에 처박혀 있으니 이 늙은 숙부가 대신 밖에서 찬바람 맞으며 고생하는 거지. 주주들이 걱정이 많아. 회장 자리가 너무 오래 비어 있으니 말이야. 그의 시선이 노골적으로 강지훈의 자리를 탐하고 있었다. 그는 마치 자기 집 안방인 것처럼 다리를 꼬고 앉았다. 그때 강민혁의 시선이 구석에 앉아 있는 유진에게 향했다. 그는 마치 처음 발견했다는 듯 눈을 크게 떴다. 아, 그리고 저 아이가 그 유명한 하소연 양인가? 아니지, 그 동생이라고 했나? 소문대로 정말 뭐랄까. 그는 말을 흐리며 노골적인 경멸의 시선을 보냈다. 어디가 모자란 아이라고 들었는데 정말이로군. 조카, 자네 취향이 참 독특해졌어. 하긴 지금 자네 처지에 뭘 가릴 수 있겠나만. 그것은 강지훈과 유진 두 사람 모두를 향한 모욕이었다. 강지훈의 손이 휠체어 팔걸이를 단단히 움켜쥐었다. 그가 분노를 터뜨리려던 순간 유진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강민혁에게 다가가 멍한 표정으로 90도 인사를 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유진이에요. 강민혁은 어이가 없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다. 하하, 인사도 할 줄 아는군. 그래, 유진이라고? 이 집 생활은 할 만한가? 아니지, 이 저택은 너 같은 아이에게는 너무 과분한가? 그는 유진을 어린아이 취급하며 머리를 쓰다듬으려 했다. 유진은 그 손길을 피하지 않고 그저 멍하니 그를 올려다보았다. 강지훈은 이 상황을 숨죽여 지켜보았다. 그는 유진이 어떻게 반응할지, 그녀의 바보 연기가 저 교활한 늑대에게 통할지 지켜보고 있었다. 유진은 잠시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강민혁의 비싼 정장 소매를 조심스럽게 잡아당겼다. 강민혁은 불쾌한 듯 인상을 썼다. 뭐 하는 짓이냐? 유진은 순진무구한 그리고 약간은 겁에 질린 듯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아저씨, 옷에 뭐가 묻었어요. 그녀의 손가락이 강민혁의 정장 라펠에 붙어 있는 아주 작은 실오라기를 가리켰다. 강민혁은 어이없다는 듯 자신의 옷을 내려다보았다. 그 순간 유진은 그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섰다. 근데 아저씨는 나쁜 사람 같아요. 유진의 목소리는 아주 작았지만 방 안의 모든 소리를 집어삼킬 만큼 명료했다. 강민혁의 웃음이 얼굴에서 사라졌다. 뭐라고? 그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이 바보 같은 계집애가 감히 자신에게 무슨 말을 한 것인가. 유진은 여전히 순진한 표정이었다. 그녀는 강지훈을 한번 흘끗 보고는 다시 강민혁을 바라보았다. 지훈 씨, 아프게 한 사람, 나쁜 사람이잖아요. 그녀는 울먹이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저씨는 지훈 씨한테 아픈 말만 해요. 아저씨가. 지훈 씨 그렇게 만든 거 맞죠? 그것은 바보의 순진한 질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완벽하게 계산된 가장 날카로운 창이었다. 유진은 강민혁이 자신을 바보라고 확신하고 있다는 점을 역이용했다. 바보는 거짓말을 하거나 의도를 숨기지 않는다. 그들은 그저 보이는 대로 느끼는 대로 말할 뿐이다. 유진은 지금 바보의 직감으로 진실의 핵심을 찔러버린 것이다. 강민혁의 얼굴이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다. 그는 이 모욕적인 혐의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다. 바보의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화를 내면 자신의 속내를 인정하는 꼴이 되었고 무시하자니 그 말의 뼈가 너무 아팠다. 그는 유진의 뺨이라도 때릴 듯 손을 치켜들었다. 이 멍청한 것이 감히. 숙부님, 얼음처럼 차가운 강지훈의 목소리가 그를 막아세웠다. 강지훈은 휠체어를 움직여 유진의 앞을 가로막듯 섰다. 그는 유진을 보호하는 동시에 강민혁을 정면으로 마주했다. 제 아내입니다. 비록 숙부님 눈에는 모자라 보일지 몰라도 이 집의 안주인입니다. 손찌검이라도 하실 생각이었습니까? 강지훈은 지금 이 순간 유진이 자신에게 거대한 무기를 안겨주었음을 깨달았다. 바보의 입을 빌린 진실. 그것은 강민혁 같은 위선자에게 가장 치명적인 공격이었다. 강지훈은 유진의 바보 연기가 단순한 방어막이 아니라 날카로운 공격 수단이 될 수 있음을 보았다. 강민혁은 분노에 차서 씩씩거렸다. 그는 강지훈과 그 뒤에 숨어 보호받는 유진을 번갈아 노려보았다. 그는 이 상황이 완전히 잘못되었음을 깨달았다. 그는 강지훈을 모욕하고 그의 무력함을 확인하러 왔지만 오히려 저 바보 계집애에게 한 방 먹고 말았다. 미쳤군. 너도 저 계집애도 이 집안 전체가 다 미쳤어. 강민혁은 더 이상 체면을 차릴 수 없었다. 그는 저주를 퍼부으며 서재를 뛰쳐나갔다. 요란한 발소리가 복도에서 멀어지고 현관문이 세차게 닫히는 소리가 들려왔다. 방 안에는 다시 침묵이 찾아왔다. 하지만 이전의 팽팽한 긴장감과는 다른 묘한 공기가 두 사람 사이를 감돌았다. 강지훈은 천천히 휠체어를 돌려 유진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겁에 질린 표정으로 바닥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하지만 강지훈은 더 이상 속지 않았다. 그는 지금 막 벌어진 이 작은 전투의 승리자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 훌륭한 연기였어. 그가 낮게 말했다. 아니, 연기라기엔 너무 날카로웠지. 유진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서 바보의 안개가 걷히고 차갑고 냉철한 본래의 눈빛이 드러났다. 그녀는 더 이상 연기하지 않았다. 그는 당신의 적입니까? 유진이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어눌하지 않았다. 맑고 단호하며 약간의 차가움마저 느껴졌다. 강지훈은 그녀의 변신에 놀랐지만 내색하지 않았다. 그는 오랫동안 기다려온 순간이 왔음을 직감했다. 그렇지, 그가 대답했다. 그리고 그는 내가 6개월 전 그 테라스에서 떨어진 이유이기도 할 거야.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의심을 타인에게 입 밖에 냈다.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녀의 시선이 강지훈의 두 다리를 향했다. 강민혁, 그는 제 어머니의 죽음과도 관련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녀는 자신의 패를 꺼내 보였다. 적의 적은 동지다. 두 사람의 눈빛이 허공에서 강하게 부딪혔다. 그들은 드디어 공동의 적을 확인했다. 서재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강민혁이 남기고 간 분노의 열기는 사라졌지만 그 자리는 두 사람 사이의 팽팽한 긴장감으로 채워졌다. 하유진은 가면을 벗어 던진 채 차갑고 지적인 눈빛으로 강지훈을 마주하고 있었다. 그녀의 바보 연기는 온데간데 없었다. 오직 냉철한 분석가의 모습만이 남아 있었다. 강지훈은 그녀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는 이 여자가 자신을 속였다는 것에 대한 분노보다 그녀가 어떻게 이 모든 것을 계획했는지에 대한 지독한 호기심을 느꼈다. 그는 휠체어를 돌려 거대한 메인 스크린으로 향했다. 연기는 훌륭했지만 완벽하진 않았어. 그가 리모컨 버튼을 누르자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그것은 며칠 전 새벽 유진이 카메라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서고로 잠입하는 모습이었다. 그녀는 고양이처럼 민첩하고 조용했다. 영상 속의 유진은 망설임 없이 10년 전 JW 제약 관련 서류와 6개월 전 강지훈의 사고 보고서를 찾아내 스캔하고 있었다. 강지훈은 그 영상을 그녀와 함께 말없이 지켜보았다. 영상이 끝나자 강지훈은 휠체어를 돌려 다시 그녀를 마주했다. 하유진, 아니, 넌 대체 누구지? JW 제약과 내 사고.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파헤치는 이유가 뭐지?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그녀를 바보로 취급하지 않았다. 그것은 동등한 혹은 그 이상의 지성을 가진 상대에게 던지는 질문이었다. 유진은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이미 자신의 정체가 탄로난 이상 더 이상 숨길 필요도 없었다. 당신이 생각하는 그대로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맑고 단호했다. 저는 바보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결혼은 하서연 언니를 대신해서 온 것이 아니라 제 발로 걸어 들어온 겁니다. 이 집안에 들어와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으니까요.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폭풍우는 그쳤지만 창밖은 여전히 어두웠다. 10년 전 JW 제약의 신약 개발을 총괄하던 연구원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임상 시험 과정에서 끔찍한 부작용을 발견했고 그것을 은폐하려는 상부의 지시에 맞서 싸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그녀는 내부 고발을 준비하던 중 의문의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강지훈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는 그 사건을 기억해냈다. 당시 JW그룹은 그 사건을 단순 사고로 급하게 덮어버렸다. 그 연구원이 설마 유진이 천천히 돌아섰다. 그녀의 눈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불타는 분노가 담겨 있었다. 그녀가 제 어머니 서지수 박사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이후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유진은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았다. 그녀는 평범한 의대생이 아니었다. 한유진이라는 가명으로 활동하며 최연소 신경외과 전문의 자격까지 논의되던 천재였다. 그러나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하 회장과 김 여사가 집안을 장악한 후 그녀는 강제로 정신지체아가 되어 병원에 감금되다시피 했다. 그들은 그녀의 모든 기록을 말소하고 그녀의 존재를 지워버렸다. 그들은 제가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저를 바보로 만들었죠. 유진은 쓴웃음을 지었다. 그리고 6개월 전 당신의 사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서연이 당신과 결혼하게 되었다는 것도요.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것이 제게 주어진 유일한 기회라는 것을. 당신의 사고 역시 제 어머니의 죽음과 같은 뿌리에서 나온 것이라고. 강지훈은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다. 10년 전 JW 제약을 총괄하며 그 내부 고발 사건을 무마시킨 인물. 그것은 바로 강민혁이었다. 그의 숙부는 그때의 성공을 발판으로 그룹 내에서 입지를 다졌고 마침내 자신에게까지 손을 뻗친 것이다. 숙부, 그자가 내 뒤에서 이런 짓을 벌이고 있었군. 이제 강지훈이 자신의 패를 보여줄 차례였다.
그는 유진에게 다가왔다. 내가 맞았어. 내 사고는 단순한 실족이 아니었어. 명백한 살인 미수였지. 그는 서재 한쪽 벽면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나 역시 연기를 하고 있었어. 네가 바보 연기를 했던 것처럼 말이야. 유진의 눈이 커졌다. 강지훈은 휠체어 팔걸이에 숨겨진 버튼을 눌렀다. 책장으로 위장되어 있던 벽의 일부가 소리 없이 열리며 그 뒤에 숨겨진 작은 공간이 드러났다. 그곳은 최첨단 의료 장비와 재활기구로 가득 찬 그만의 비밀 재활실이었다. 세상은 내가 하반신이 완전히 마비되어 평생 휠체어에서 못 벗어날 거라고 믿고 있지. 강지훈은 휠체어에서 내려와 평행봉을 잡았다. 그는 믿을 수 없는 고통을 참아내며 땀으로 범벅이 된 채 자신의 몸을 끌어올렸다. 그의 두 다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난 아직 죽지 않았어. 그는 이를 악물고 자신의 의지력만으로 평행봉을 잡고 일어섰다. 그는 비록 3초 남짓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서 있었지만 그것은 분명히 선 것이었다. 그는 인의 힘이 다한 듯 휠체어로 무너져 내렸다.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이게 내가 가진 전부야. 신경은 살아있지만 근육이 퇴화하고 있어. 그리고 이 집의 간호사들은 내 회복을 돕는 게 아니야. 그들은 강민혁의 사람들이고 교묘하게 내 회복을 방해하고 있어. 유진은 숨을 죽인 채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의사의 눈으로 그의 상태를 빠르게 스캔했다. 그의 다리 근육, 떨림의 정도, 그리고 그의 호흡. 그들은 당신에게 근육 이완제가 섞인 약물을 투여하고 있었어요. 당신의 재활을 돕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근신경계의 재연결을 방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녀는 아까의 응급 상황과 그간의 관찰을 토대로 즉각 결론을 내렸다. 강지훈은 그녀의 날카로운 진단에 놀라지도 않았다. 그는 이미 그녀가 보통 내기가 아님을 알았다. 그래, 난 이 지옥 같은 저택에 갇혀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지. 적어도 네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그의 눈이 유진을 똑바로 응시했다. 넌 의사라고 했지. 날 고칠 수 있나? 유진은 그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그의 다리 위로 손을 얹어 전문적인 의학적 촉진을 시작했다. 그녀의 손길은 차가웠지만 그 무엇보다도 정확했다. 고치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저는 당신을 다시 걷게 만들 겁니다. 그저 3초를 서 있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두 발로 걸어서 당신의 자리를 되찾게 만들 겁니다. 강지훈의 눈빛이 세차게 흔들렸다. 그 누구도 그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었다. 조건이 뭐지? 그는 그녀가 단순한 동정심으로 이러는 것이 아님을 알았다. 유진은 그의 다리에서 손을 떼고 일어섰다. 거래를 제안하죠. 나는 내 모든 의학 지식을 동원해 당신을 치료합니다. 비밀리에 완벽하게 우리는 강민혁의 눈을 속이고 당신의 힘을 되찾을 겁니다. 그녀의 눈이 불타올랐다. 그 대가로 당신은 내게 JW 그룹의 모든 힘을 빌려줘야 합니다. 당신이 회장 자리를 되찾는 날, 내 어머니의 사건을 재조사하고 강민혁을 비롯한 모든 관련자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겁니다. 하씨 일가의 비리까지도 전부. 그것은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이었다. 그는 복수를 위한 검이 필요했고 그녀는 복수를 위한 방패가 필요했다. 아니, 그들은 서로에게 검이자 방패였다. 강지훈은 손을 내밀었다. 그것은 불구의 CEO가 내미는 무기력한 손이 아니었다. 다시 일어설 황제의 손이었다. 거래하지, 하유진. 유진은 그 손을 잡았다. 그녀의 작은 손은 차가웠지만 강한 힘으로 그의 손을 맞잡았다. 아니요, 하유진이 아닙니다. 그녀가 낮게 속삭였다. 이제부터 저는 당신의 비밀 주치의 닥터 하입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다. 바보 신부와 불구의 CEO라는 가면은 완전히 벗겨졌다. 이제 그곳에는 공동의 적을 향한 복수를 다짐하는 두 명의 강력한 동맹만이 존재했다. 이 차가운 저택 안에서 가장 뜨겁고 위험한 계약이 맺어지는 순간이었다. 비밀 협정이 맺어진 다음 날부터 강지훈의 저택에는 두 개의 다른 시간이 흐르기 시작했다. 낮의 시간은 여전히 강민혁의 귀와 눈이 지켜보는 가운데 절망에 빠진 불구의 CEO와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 아내의 시간이었다. 하지만 해가 지고 저택의 모든 불이 꺼진 밤의 시간은 오직 두 사람만이 아는 비밀스러운 반격의 시간이었다. 낮 동안 하유진은 여전히 서재 구석 창가에 앉아 있었다. 간호사 최 씨는 더욱 노골적으로 그녀를 무시했고 박 여사는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의심의 눈초리로 감시했다. 유진은 그들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때때로 멍하니 정원을 바라보며 작게 노래를 흥얼거리는 바보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강지훈 역시 자신의 역할을 다했다. 그는 간호사 최 씨가 가져오는 약을 꼬박꼬박 받아먹는 척했고 고통스러운 재활치료 시간에는 일부러 더 큰 비명을 지르며 고통을 과장했다. 이딴 걸 한다고 내 다리가 돌아오기라도 해? 다 집어치워. 그의 분노는 간호사들과 박 여사에게는 절망의 표현으로 보였지만 유진에게는 교묘한 신호였다. 하지만 밤이 되면 모든 것이 달라졌다. 자정, 저택의 보안 시스템이 정기 점검으로 잠시 꺼지는 그 틈을 타 유진은 강지훈의 서재에 딸린 비밀 재활실로 향했다. 그곳에서 그녀는 더 이상 바보 하유진이 아니었다. 그녀는 냉철하고 엄격한 닥터하였다. 강지훈 역시 더 이상 절망에 빠진 CEO가 아니라 지독한 의지를 불태우는 환자였다. 유진의 첫 번째 조치는 해독이었다. 그들이 당신에게 투여한 약물은 미량의 근육 이완제와 신경 안정제가 섞여 있어요. 당신의 재활 의지를 꺾고 근육의 회복을 고의로 방해했죠. 그녀는 자신이 따로 준비한 해독제와 비타민이 담긴 링거를 그의 팔에 꽂았다. 강지훈은 낮에 간호사에게 받은 약을 몰래 뱉어내고 밤마다 유진이 주는 진짜 약을 맞았다. 본격적인 재활은 지옥 그 자체였다. 유진의 방식은 간호사들의 보여주기식 재활과는 차원이 달랐다. 그녀는 10년간 봉인해왔던 자신의 천재적인 의학 지식을 총동원했다. 당신의 척수신경은 완전히 절단되지 않았어요. 손상된 거죠. 문제는 그 신경을 다시 깨우는 겁니다. 그녀는 서양 의학의 물리치료와 동양 의학의 침수를 결합했다. 그녀는 먼저 강지훈의 굳어버린 다리 근육을 고통스러울 정도로 마사지하고 스트레칭했다. 휠체어의 의지에 살아가던 그의 몸은 격렬한 저항을 일으켰다. 젠장, 그만해. 강지훈이 땀으로 범벅이 된 채 소리쳤다. 근육이 비명을 지르는 듯한 고통이었다. 이게 당신의 한계입니까, 강지훈 씨? 유진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녀는 그의 고통에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 강민혁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제국을 갉아먹고 있어요. 고작 이 정도 고통도 참지 못하면서 복수를 입에 담은 겁니까? 그녀의 독설은 그 어떤 위로보다 더 강력한 자극제였다. 강지훈은 이를 악물었다. 그는 짐승 같은 신음을 터뜨리며 그녀의 처방을 견뎌냈다. 유진은 이어서 가늘고 긴 침을 꺼내 들었다. 그녀의 손가 이 침이 당신의 마비된 신경 경로를 따라 흐르는 미세한 전류를 자극할 겁니다. 고통스럽겠지만 참아야 해요. 침이 그의 다리와 척추의 특정 혈자리를 파고들 때마다 강지훈은 불에 타는 듯한 혹은 수만 개의 바늘이 동시에 찌르는 듯한 감각에 몸부림쳤다.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감각이 돌아오고 있다는 증거였다. 그는 비명을 지르는 대신 휠체어의 팔걸이가 부서져라 움켜쥐었다.
그의 핏발선 눈이 유진을 향했다. 그 눈에는 고통과 함께 지독한 도끼가 서려 있었다. 재활이 끝나면 두 사람의 역할은 다시 바뀌었다. 유진은 의사 가운을 벗고 그의 첩보원이 되었다. 그녀는 낮 동안 바보 연기를 하며 저택 곳곳에서 수집한 정보들을 보고했다. 오늘 박 여사가 강민혁 전무와 47분간 통화했습니다. 주주총회와 정신감정이라는 단어가 들렸어요. 그녀는 일부러 복도에서 넘어져 하녀들의 동정심을 사면서 그들이 나누는 대화를 엿들었다. 그녀는 멍하니 그림을 보는 척하며 강지훈을 찾아온 이사들이 나누는 비밀스러운 대화 내용을 외웠다. 그들이 언급한 블루 파이퍼 프로젝트. 혹시 10년 전 어머니의 연구와 관련이 있을까요? 강지훈은 비록 몸은 녹초가 되었지만 그의 두뇌는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회전했다. 그는 유진이 가져온 단편적인 정보들을 조합해 거대한 음모의 그림을 맞춰나갔다. 정신감정이라 숙부가 드디어 나를 완전히 끌어내릴 모양이군. 블루파이퍼는 젠장, 그건 내 아버지가 중단시켰던 프로젝트야. 강민혁이 그걸 다시 살려내려 하고 있어. 유진의 정보는 강민혁의 계획을 미리 파악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강지훈은 즉시 자신의 몇 안 되는 충성스러운 부하에게 비밀리에 연락을 취해 강민혁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게 했다. 유진의 바보 연기는 그들의 가장 강력한 방패이자 가장 날카로운 창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렇게 지옥 같은 몇 주가 흘렀다. 강지훈의 몸에는 미세하지만 분명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의 다리 근육이 조금씩 단단해졌고 무엇보다 죽어있던 발가락 끝에 희미한 감각이 돌아왔다. 그는 유진의 부축 없이 평행봉을 잡고 10초, 20초, 그리고 마침내 1분간 스스로 설 수 있게 되었다. 그날 밤도 유진은 평행봉 앞에 선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강지훈은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면서도 두 발로 땅을 딛고 서 있었다. 땀이 비오듯 흘러내려 그의 눈으로 들어갔지만 그는 눈도 깜빡이지 않았다. 이제 한 걸음, 유진이 낮게 말했다. 강지훈은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는 평행봉을 잡은 손에 힘을 주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의지를 끌어모아 지옥처럼 무거운 오른쪽 다리를 들어 올렸다. 1cm, 5cm. 그리고 마침내 그는 그 다리를 앞으로 내디뎠다. 쿵. 6개월 만에 처음으로 그의 발이 의지가 담긴 움직임으로 바닥을 짚었다. 그 한 걸음의 대가는 엄청났다. 그는 모든 힘을 소진하고 그대로 앞으로 무너졌다. 유진은 예상했다는 듯 몸을 날려 그를 받아냈다. 두 사람은 뒤엉킨 채 차가운 바닥에 쓰러졌다. 강지훈의 거친 숨소리와 유진의 가쁜 숨이 좁은 공간을 채웠다. 그는 그녀의 어깨에 기댄 채 꼼짝할 수 없었다. 해내더. 강지훈이 쉰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것은 승리의 환호라기보다 지옥에서 살아 돌아온 자의 안도에 가까웠다. 유진은 그를 밀어내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에게 기댄 남자의 몸이 여전히 격렬하게 떨리고 있음을 느꼈다. 그녀는 처음으로 의사가 아닌 한 인간으로서 그의 어깨를 토닥였다. 네, 해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냉철함 대신 아주 희미한 온기가 실려 있었다. 강지훈은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는 지금 이 순간 자신을 지탱해주는 이 작은 여자가 단순한 동맹이 아님을 깨닫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절망 속으로 걸어 들어온 유일한 빛이었고 그를 다시 일어서게 하는 유일한 이유였다. 두 사람 사이에는 더 이상 거래나 계약이라는 단어로는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신뢰가 싹트고 있었다. 그들은 공동의 적을 향한 복수라는 목표로 묶여 있었지만 이제는 서로의 고통을 유일하게 이해하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이 차가운 저택의 수면 아래에서 그들의 파도는 조용하지만 거대하게 모든 것을 뒤엎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하유진이 강씨 저택에서 불구의 CEO와 함께
그럭저럭 대접받으며 살고 있다는 소문은 하씨 가문에도 흘러 들어갔다. 물론 그 소문은 크게 왜곡되어 있었다. 하녀들의 입을 통해, 그리고 그 하녀들과 연결된 외부의 정보망을 통해 하서연과 김 여사가 들은 이야기는 바보 하유진이 호화로운 저택에서 하인들을 부리며 안주인 행세를 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말도 안 돼. 그 멍청한 애가? 걔가 뭘 안다고 안주인 행세를 해? 하서연은 거울 앞에서 새로 산 명품 드레스를 입어보며 신경질적으로 소리쳤다. 그녀는 강지훈이 불구가 되었다는 소식에 기겁하고 결혼을 피했지만 JW 그룹의 막대한 부와 사모님이라는 지위까지 포기한 것은 아니었다. 그녀는 당연히 하유진이 그 저택에서 구박받고 쫓겨나거나 혹은 쥐 죽은 듯이 살 것이라 생각했다. 김 여사 역시 불안감과 질투심에 휩싸였다. 그러게 말이다. 그 바보 같은 게 혹시라도 강지훈의 눈에 띄어 진짜 안주인 노릇이라도 하게 되면 우리가 그 애를 함부로 다뤘던 일까지 고자질할지 몰라. 그녀의 진짜 속내는 따로 있었다. 그녀는 유진을 팔아넘긴 대가로 JW 그룹으로부터 정기적인 지원을 기대하고 있었다. 하지만 강지훈 측에서는 결혼식 이후 아무런 연락도 금전적인 보상도 없었다. 가만히 앉아 있을 때가 아니야. 우리가 직접 가봐야겠어. 김 여사는 결심한 듯 말했다. 그 멍청한 애가 혹시라도 딴 마음을 품기 전에, 그리고 강씨 집안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 애의 보호자라는 걸 확실히 못 박아둬야지. 그리고 이왕 가는 김에 그 애 몫으로 나오는 생활비든 뭐든 좀 받아내야겠어. 하서연의 얼굴이 탐욕으로 빛났다. 그거 좋은 생각이에요, 엄마. 가서 그 바보가 얼마나 한심하게 지내는지도 보고 우리 목도 좀 챙겨오자고요. 그렇게 두 사람은 불쌍한 동생 딸을 보러 간다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워 예고도 없이 강씨 저택으로 향했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강지훈과 하유진은 1층의 넓은 응접실에 있었다. 강지훈은 휠체어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고 유진은 바보 연기를 하며 그 옆에서 화분에 물을 주는 신용을 하고 있었다. 물론 이건 역시 강민혁의 감시를 속이기 위한 두 사람의 치밀한 연극의 일부였다. 박 여사가 노골적인 불쾌감을 감추지 못하고 그들의 방문을 알렸다. 회장님, 하시댁 사모님과 아가씨께서 예고 없이 방문하셨습니다. 강지훈의 미간이 좁혀졌지만 이내 평소의 냉소적인 표정으로 돌아왔다. 그는 유진을 흘끗 보았다. 또 다른 연극의 막이 올랐군. 유진은 그 시선을 받고는 짐짓 겁에 질린 듯 화분 뒤로 살짝 몸을 숨겼다. 어머나, 우리 불쌍한 유진이 엄마가 왔는데 숨어 있으면 어떡해. 김 여사는 과장된 목소리로 응접실에 들어서며 유진에게로 달려갔다. 그녀는 유진을 억지로 끌어안으며 그녀의 옷차림과 안색을 샅샅이 훑어보았다. 생각보다 좋은 옷감에 안색도 나쁘지 않자 그녀의 눈에 질투의 빛이 스쳤다. 하서연은 거만하게 뒤따라 들어오며 휠체어에 앉은 강지훈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어머, 지훈 씨, 몸은 좀 어떠세요? 여전히 그 모양이시네요. 정말 안타까워서 어쩌나. 그녀의 목소리에는 동정 대신 노골적인 조롱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이 불구의 남자를 거부하고 대신 저 바보 동생을 밀어 넣은 것이 얼마나 현명한 선택이었는지 확인하고 싶어 안달이 나 있었다. 강지훈은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고 차갑게 말했다. 이렇게 불쑥 찾아오실 만큼 한가하신 줄은 몰랐군요. 용건이 뭡니까? 그의 무례한 태도에 김 여사의 얼굴이 일그러졌지만 그녀는 곧 비굴한 웃음을 지어 보였다. 용건이라니요, 사위. 그저 저희 유진이가 아시다시피 애가 좀 모자라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여기서 폐를 끼치고 있지는 않나 걱정이 돼서 저희가 유진이의 법적 보호자나 다름없으니
앞으로 유진이에게 필요한 돈이나 물건이 있으면 저희를 통해 그들의 속내가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그들은 유진을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러 온 것이다. 하서연이 거들었다. 맞아요. 지훈 씨, 저런 바보한테 돈을 줘봤자 뭘 알겠어요? 저희가 대신 관리해 주는 게,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지훈 씨도 답답하시잖아요. 저런 애랑 어떻게 대화가 되겠어요? 차라리 언니. 그때까지 겁에 질려 떨고만 있던 유진이 하서연의 옷소매를 잡아당기며 중얼거렸다. 하서연은 벌레라도 닿은 듯 기겁하며 손을 뿌리쳤다. 어딜 만져 더럽게. 네가 감히 나랑 동급이라도 된 줄 알아? 이 멍청한 게. 유진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릴 듯 어깨를 들썩였다. 그러나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말은 모두의 예상을 뒤엎는 것이었다. 언니, 화났어. 내가 언니 대신 지옥에 와서 화났어? 그녀는 여전히 바보처럼 어눌한 발음으로 말했다. 응접실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다. 김 여사와 하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지옥이라니, 저 바보가 지금 무슨 소리를 짓거리는 것인가? 하서연이 다급하게 소리쳤다. 뭐라고? 너 지금 무슨 헛소리야? 누가 지옥이래? 유진은 눈물을 글썽이며 강지훈을 올려다보았다. 언니가 그랬어. 강지훈 씨는 불구가 된 폐인이고 이 집은 지옥이라고. 그래서 언니는 절대 안 온다고. 대신 바보인 나를 보내는 거라고. 그녀는 마치 자신이 들은 말을 그대로 외우는 어린아이 같았다. 하서연은 너무 당황한 나머지 말문이 막혔다. 그녀가 실제로 했던 말이었기 때문이다. 김 여사가 황급히 수습하려 나섰다. 너, 이 멍청한 게 감히 어디서 그런 말을 지어내. 우리가 널 얼마나 걱정했는데. 거짓말. 유진이 고개를 저었다. 엄마는 나한테 그랬어. 가서 강지훈 비위나 맞추고 입 닥치고 살라고. 만약에 쫓겨나면 나 죽여버릴 거라고. 그녀의 순진한 폭로는 점점 더 구체적이 되어갔다. 응접실 한쪽에 도열해 있던 하인들, 심지어 박 여사조차 놀라움과 경악을 금치 못하고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김 여사는 이성을 잃었다. 그녀는 유진의 뺨이라도 때릴 듯이 달려들었다. 이 은혜도 모르는 년,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만. 그때까지 모든 것을 지켜보고만 있던 강지훈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모든 소음을 잠재우는 절대적인 권위가 담겨 있었다. 김 여사의 손이 허공에서 굳었다. 강지훈은 천천히 휠체어를 움직여 유진의 앞을 막아섰다. 그는 김 여사와 하서연을 얼음장 같은 눈빛으로 쏘아보았다. 제 아내에게 손대지 마시죠, 장모님. 그는 아내와 장모님이라는 단어에 힘을 주어 말했다. 그리고 지옥이라. 꽤 흥미로운 표현이군요. 하지만 제 아내는 제 생각보다 꽤 영리한 것 같습니다. 들은 말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기억하는 걸 보니 그는 유진을 향해 손을 내밀었다. 유진 씨, 이리 와요. 유진은 망설이다가 그의 손을 잡고 일어섰다. 강지훈은 그녀의 손을 놓지 않고 하씨 모녀를 향해 다시 고개를 돌렸다. 두 분이 제 아내를 어떻게 키웠는지는 방금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유진 씨는 하씨 가문의 사람이 아닙니다. 제 사람이고 이 강씨 저택의 안주인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선언이었다. 바보든 천재든 내 사람을 모욕하는 것은 곧 나를 모욕하는 것입니다. 그는 박 여사를 불렀다. 박 여사, 손님들께 차라도 한 잔 내오지 않고 뭐 하나. 아니지. 두 분은 몹시 바쁘신 몸이니 이만 돌아가시는 게 좋겠군. 정문까지 잘 배웅해 드리게. 그것은 노골적인 축객령이었다. 김 여사와 하서연은 분노와 굴욕감에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지만
감히 JW그룹의 회장 앞에서 더 이상 행패를 부릴 수는 없었다. 그들은 돈은커녕 망신만 당한 채 하인들의 경멸, 어린 시선을 받으며 저택에서 쫓겨나다시피 했다. 두 사람이 사라지고 응접실 문이 닫히자 강지훈은 잡고 있던 유진의 손을 놓았다. 유진은 여전히 바보처럼 멍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하지만 강지훈은 그녀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 빛나는 차가운 승리의 빛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오늘 하씨 모녀에게 완벽한 패배를 안겼을 뿐만 아니라 저택의 하인들 앞에서 자신의 위치를 공고히 했다. 박 여사조차 유진을 바라보는 시선이 이전과는 달라져 있었다. 경멸 대신 알 수 없는 두려움과 약간의 경외심마저 섞여 있었다. 오늘 일은 곧바로 숙부의 귀에 들어가겠지. 강지훈이 낮게 중얼거렸다. 숙부는 이제 깨달을 거야. 자신이 바보라고 무시했던 변수가 생각보다 훨씬 더 골치 아픈 존재라는 것을. 유진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바보 연기는 이제 더 강력한 무기가 되어 적들의 심장을 향해 한 걸음 더 다가간 것이다. 하씨 모녀가 굴욕적으로 쫓겨난 사건은 예상대로 강민혁의 귀에 즉각 보고되었다. 보고를 올린 것은 저택 내부의 그의 유일한 눈이자 귀였던 최 간호사였다. 강민혁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보고를 받으며 값비싼 크리스털 잔에 담긴 위스키를 벽난로에 집어 던졌다. 유리가 박살나는 요란한 소리와 함께 불길이 치솟았다. 바보? 그 계집애가 바보라고? 그는 으르렁거렸다. 그런 바보가 하서연과 그 어미의 속내를 만천하에 드러내고 강지훈 그놈의 비호를 받아? 심지어 박 집사조차 그 계집애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강민혁은 이 상황이 자신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는 원래 강지훈이 천천히 말라 죽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최 간호사를 통해 투여되는 약물, 고립된 환경, 그리고 하씨 가문이 보낸 바보 아내라는 모욕적인 존재. 이 모든 것이 강지훈을 정신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완전히 무너뜨릴 것이라 확신했다. 하지만 변수가 생겼다. 그가 가장 하찮게 여겼던 바보 하유진이라는 변수였다. 그녀의 등장은 강지훈의 안정에 기여하고 있었다. 역설적이게도 유진이라는 지켜야 할 존재, 혹은 흥미로운 장난감이 생기면서 강지훈의 절망은 분노와 의지로 바뀌어가고 있었다. 강민혁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주주총회. 그걸 앞당겨야겠어. 그는 결심했다. 강민혁은 즉시 행동에 착수했다. 그는 이 사회의 긴급 임원들을 소집했다. 그는 자신이 매수해둔 이사들 앞에서 최 간호사가 조작한 강지훈의 가짜 진료 기록을 내밀었다. 이것을 보십시오. 강지훈 회장의 상태입니다. 사고 이후 척수 손상뿐만 아니라 심각한 PTSD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편집증적 망상 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조작된 차트에는 강지훈이 최근 극단적인 감정 기복을 보이며 자신을 돌보는 간호사와 하인들에게 폭력적인 성향을 드러냈다고 기록되어 있었다. 특히 자신이 걸을 수 있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위험한 행동을 반복하고 있다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더 심각한 것은 강민혁이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그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하유진이라는 여자에게 완전히 조종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는 이어서 하씨 모녀가 쫓겨난 사건을 언급했다. 그는 자신을 걱정해 찾아온 처가 식구들을 바보 아내의 말만 듣고 내쫓았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경영인의 판단력이 아닙니다. 그는 JW그룹을 이끌 능력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그의 선동적인 연설에 그에게 매수된 이사들이 동조하기 시작했다. 이대로 가다가는 JW그룹 전체가 저정신 나간 회장과 바보 같은 그 아내의 손에 노란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회사를 구해야 합니다. 강민혁은 비상주주총회를 소집할 것을
정식으로 발의했다. 안건은 단 하나, 강지훈 회장의 정신 감정 및 직무 정지, 그리고 임시 회장 선임이었다. 날짜는 불과 일주일 뒤로 잡혔다. 이 소식은 저택에도 전해졌다. 강민혁은 공식적인 소환장을 강지훈에게 보냈다. 주주총회에 출석하여 본인의 정신 및 육체적 상태에 대해 직접 소명하라는 내용이었다. 그것은 사실상의 선전포고였다. 강민혁은 강지훈이 절대 그 자리에 정상적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없으리라 확신했다. 동시에 강민혁은 또 다른 카드를 준비했다. 그는 굴욕감에 치를 떨고 있던 김 여사와 하서연에게 비밀리에 연락했다. 그는 복수와 함께 막대한 금전적 보상을 제안했다. 주주총회에 증인으로 참석해 주셔야겠습니다. 하유진이 원래부터 얼마나 멍청하고 위험한 아이였는지, 그리고 그런 아이에게 강지훈이 어떻게 휘둘리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김 여사와 하서연은 기꺼이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들에게는 잃을 것이 없었다. 강지훈과 하유진을 함께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 기회이자 돈방석에 앉을 기회였다. 그들은 강민혁의 변호사 팀과 만나 유진을 금치산자 수준의 정신병자로 몰아갈 증언들을 꾸며내기 시작했다. 저택의 밤은 더욱 깊고 치열해졌다. 비밀 재활실에서 유진은 강지훈에게 주주총회 소집 소식을 전했다. 그녀는 낮 동안 바보 연기를 하며 최 간호사가 강민혁과 통화하는 내용을 몰래 녹음하는 데 성공했다. 녹음 파일에는 정신감정, 하씨 일가 증인, 완전한 격리 등의 단어들이 선명하게 들렸다. 일주일. 그놈이 우리에게 고작 일주일의 시간을 줬군. 강지훈은 평행봉을 잡고 서서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의 다리는 이제 10분 이상 스스로의 체중을 견딜 수 있게 되었고, 유진의 부축하에 새 걸음까지 뗄 수 있었다. 하지만 걷는다고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강민혁은 내가 휠체어를 타고 나타나거나 아예 나타나지 못할 거라 확신하고 있어. 유진의 표정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는 당신의 육체적 무능력뿐만 아니라 정신적 무능력까지 증명하려 할 겁니다. 그리고 저를 그 증거로 사용하겠죠. 바보 아내에게 휘둘리는 망상증 환자로 말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의료용 태블릿을 켰다. 화면에는 그녀가 밤새 설계한 특수 보조기 도면이 떠 있었다. 이건 강지훈이 물었다. 당신을 위한 새로운 다리입니다. 유진이 말했다. 기존의 재활 보조기는 너무 크고 투박해서 정장 안에 숨길 수 없어요. 이것은 최첨단 탄소 섬유와 미세 유압 실린더로 만든 겁니다. 당신의 약해진 근력을 보조하고 무릎과 발목 관절의 움직임을 지지해 줄 겁니다. 무엇보다 정장 바지 안에 완벽하게 감출 수 있죠. 그녀는 지난 몇 주간 강지훈의 충성스러운 부하를 통해 이 부품들을 비밀리에 주문하고 조립해왔다. 강민혁은 당신이 휠체어에 앉아 나타날 거라 예상하고 있어요. 하지만 당신은 당신의 두 발로 걸어 들어갈 겁니다. 강지훈의 눈이 불타올랐다. 그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도박이었다. 시간이 없어. 그가 말했다. 일주일 안에 저 기계 다리에 내 몸을 적응시켜야 해. 유진은 고개를 저었다. 적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주주총회장은 전쟁터입니다. 그곳에서 당신은 단 한순간의 망설임이나 실수도 보여서는 안 됩니다. 수백 명의 눈앞에서 당신은 패인 강지훈이 아니라 황제 강지훈으로 돌아왔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날 밤부터 두 사람의 지옥 훈련은 더욱 혹독해졌다. 강지훈은 유진이 만든 특수 보조기를 착용했다. 그것은 그의 다리에 완벽하게 맞춰졌지만 동시에 그의 의지대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엄청난 집중력과 근력이 필요했다. 그는 수십 번 넘어지고 온몸이 땀과 상처로 범벅이 되었다. 다시
유진은 그가 쓰러질 때마다 냉정하게 소리쳤다. 그녀는 그를 부축하지 않았다. 강민혁이 당신을 밀어 넘어뜨렸을 때 누가 당신을 일으켜 세워줄 것 같습니까? 스스로 일어나세요, 강지훈. 그녀의 목소리는 채찍이 되어 그의 한계를 몰아붙였다. 강지훈은 짐승처럼 포효하며 바닥을 짚고 일어섰다. 그는 보조기의 의지에 한 걸음 또 한 걸음 내디뎠다. 그의 걸음걸이는 아직 불안정했지만 그 안에는 6개월간 잃어버렸던 왕의 위엄이 서서히 되살아나고 있었다. 유진은 그 모습을 냉철하게 지켜보며 그의 움직임을 교정했다. 한편 강민혁은 승리를 확신하며 언론 플레이를 시작했다. JW그룹의 주가 안정을 위해 회장의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그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는 암시를 흘렸다. 불구의 CEO, 정신건강마저 빨간불. 베일에 쌓인 바보 안에 JW그룹의 숨겨진 실세인가? 같은 자극적인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주주 총회 전날 밤 강지훈은 보조기를 착용한 채 재활실을 20바퀴 넘게 걸었다. 그의 걸음은 완벽하진 않았지만 더 이상 쓰러지지 않았다. 그는 땀에 흠뻑 젖은 채 유진을 바라보았다. 그가 날 무너뜨리기 위해 판 무대야. 그가 거친 숨을 내뱉으며 말했다. 내일 그 무대는 내 복귀 무대가 될 거다. 유진은 그의 넥타이를 바로잡아 주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의사의 냉철함만이 아닌 동반자에 대한 깊은 신뢰가 담겨 있었다. 그들은 불구의 CEO와 바보 아내를 기다리고 있겠죠. 하지만 그들이 보게 될 것은 전혀 다른 그림일 겁니다. 그녀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어렸다. 그들의 반격을 위한 모든 준비는 끝났다. 운명의 날이 밝았다. JW그룹의 임시주주 총회장은 수백 명의 주주와 이사진 그리고 피 냄새를 맡은 상어떼처럼 몰려든 기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공기는 팽팽한 기대감과 살벌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모두가 6개월 만에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낼 혹은 드러내지 못할 몰락한 황제 강지훈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다. 의장석에 앉은 강민혁은 이 무대의 완벽한 주인이었다. 그는 비통함과 책임감이 뒤섞인 표정을 능숙하게 연기하며 마이크를 잡았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그리고 임직원 여러분. 오늘 이렇게 무거운 마음으로 여러분 앞에 서게 되어 참으로 유감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는 준비된 시나리오대로 강지훈의 심각한 상태에 대해 브리핑하기 시작했다. 조작된 의료 기록이 거대한 스크린에 떠올랐다. 강지훈 회장님은 안타깝게도 사고의 충격으로 인해 척수 손상뿐만 아니라 심각한 정신적 불안정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는 편집증, 망상, 공격성 같은 단어들을 교묘하게 흘렸다. 우리는 회장님의 빠른 쾌유를 빌었지만 그의 상태는 날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특정인에게 완전히 휘둘리며 회사의 중요한 결정들을 그르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강민혁의 시선이 연회장 한쪽에 마련된 증인석을 향했다. 그곳에는 탐욕스러운 미소를 숨기지 못하는 김 여사와 하서연이 앉아 있었다. 하서연이 먼저 마이크를 잡았다. 그녀는 금방이라도 눈물을 흘릴 듯한 가련한 표정을 지었다. 제 동생 유진이는 원래부터 많이 모자란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애가 어떻게 강지훈 회장님의 옆자리에 앉게 되었는지 저는 그 아이가 너무 걱정됩니다. 그 아이는 자신의 행동이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는 그런 아이란 말입니다. 이어서 김 여사가 나섰다. 그녀는 더욱 격정적으로 유진을 비난했다. 유진이는 어릴 적부터 통제불능이었어요. 자기가 원하는 걸 갖기 위해선 무슨 짓이든 했죠. 그런 애가 지금 JW그룹의 안주인 행세를 하고 있다니
저는 그 애가 강지훈 회장님께 무슨 짓을 할지 혹은 무슨 말로 회장님을 현혹하고 있을지 너무나 두렵습니다. 두 사람의 증언은 완벽했다. 하유진은 의도적으로 회장을 조종하는 위험한 바보가 되었고, 강지훈은 그런 바보에게 휘둘리는 무능력한 정신병자가 되었다. 강민혁의 동맹 이사들이 동조의 발언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주주들의 불안감은 극에 달했고 장내는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다. 강지훈의 편은 단 한 명도 없는 듯했다. 따라서 저희 이사회는 비통한 심정으로 강민혁이 결정타를 날리려던 순간이었다. 강지훈 회장님의 직무를 공식적으로 정지하고 저 강민혁이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연 회장의 육중한 뒷문이 열렸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곳으로 향했다. 박 여사가 밀어주는 휠체어를 타고 강지훈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수척했지만 완벽하게 다려진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역시나 바보처럼 멍한 표정을 한 하유진이 초조하게 손가락을 꼼지락거리며 서 있었다. 그 모습은 강민혁의 주장에 완벽한 증거가 되어 주었다. 오, 조카가 용케도 여기까지 나왔군. 강민혁이 짐짓 놀란 척하며 비웃음을 흘렸다. 하지만 자네의 모습이 내 주장을 더욱 뒷받침해 주는 것 같아 안타깝네. 그 꼴로 그 옆에 그 바보 계집애를 데리고 감히 이 자리에 나타나다니. 그는 회의장 전체에 들릴 만큼 큰 소리로 그들을 모욕했다. 하서연과 김 여사도 승리감에 도취해 비웃음을 숨기지 않았다. 어머, 꼴 좀 봐. 정말 가관이네. 유진이 너 당장 이리 내려오지 못해. 감히 회장님 옆에서 뭐 하는 짓이야.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두 사람에게, 아니 정확히는 휠체어에 앉은 강지훈과 그 옆에 선 바보 아내에게 집중적으로 터졌다. 강지훈은 휠체어를 밀고 연 회장 중앙 단상 앞으로 천천히 나아갔다. 박 여사는 뒤에 멈춰 섰다. 이제 단상 위의 강민혁과 그 아래의 강지훈이 정면으로 대치했다. 강지훈은 유진에게 시선을 한 번 주었다. 유진은 멍한 표정 그대로였지만 그녀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는 그 어떤 두려움도 읽을 수 없었다. 강지훈은 마이크 스탠드를 잡았다. 숙부님.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놀랍도록 차분했다. 연설. 잘 들었습니다. 저와 제 아내를 향한 깊은 걱정이 아주 잘 느껴지더군요. 그의 말투는 느렸지만 또렷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는 숙부님의 동무대가 아닙니다. 뭐라고? 강민혁이 어이없다는 듯 웃었다. 지금 내 놈이 휠체어에 앉아서 할 수 있는 말이 고작 그거냐? 내 놈은 이제 끝났어, 강지훈. 그러니 얌전히 내 정신병원이나. 바로 그 순간이었다. 강지훈이 마이크 스탠드를 잡은 손에 힘을 주었다. 그는 심호흡을 했다. 유진이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바보 가면이 서서히 걷히고 얼음처럼 차가운 본래의 눈빛이 드러났다. 그녀는 강민혁을, 하서연을, 그리고 김 여사를 향해 맹수와도 같은 차가운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리고 강지훈이 움직였다. 그는 휠체어의 팔걸이를 짚고 자신의 모든 의지와 근력을 끌어모았다. 정장 바지 안에 숨겨진 특수보조기가 미세한 소리도 없이 그의 다리 근육을 지지했다. 그의 이마에 땀방울이 맺히고 목에 핏대가 섰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숨을 죽였다. 숙부님은 제가 끝났다고 하셨습니까? 강지훈이 이를 악물고 말했다. 그리고 그는 일어섰다. 휠체어의 도움 없이 그 어떤 부축도 없이 그는 천천히 고통스럽게 하지만 분명히 자신의 두 다리로 땅을 딛고 일어섰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그의 구두가 바닥을 짚었다. 연 회장은 순간 시간이 멈춘 듯 완벽한 정적에 휩싸였다. 기자들은 플래시를 터뜨리는 것조차 잊었다.
강민혁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다. 그의 눈은 공포와 불신으로 거대하게 뜨여 있었다. 말도 안 돼. 내 다리는. 하서연과 김 여사는 비명을 질렀다. 귀신이야. 저게 어떻게. 그들은 자신들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믿을 수 없었다. 강지훈은 비록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서 있었다. 그는 한 손으로 마이크 스탠드를 지지한 채 단상 위의 숯불을 맹렬하게 쏘아보았다. 제가 끝났다고 했습니까? 강지훈이 다시 한번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불구의 CEO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지옥에서 돌아온 황제의 포효였다. 그는 비틀거리지 않았다. 그는 유진의 옆에 당당하게 섰다. 그리고 그는 그를 지옥으로 밀어 넣으려 했던 모든 이들의 시선을 받으며 다시 한번 자신의 발을 내디뎠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단상을 향해. 이제 누가 끝났는지 확인해 볼 시간이군요, 숙부님. 주주 총회장은 완벽한 정적에 휩싸였다. 시간의 흐름이 멈춘 듯 수백 명의 사람들이 숨 쉬는 것조차 잊었다. 휠체어에서 일어선 강지훈. 그 한 장면만으로도 강민혁이 공들여 쌓아 올린 모든 모략과 선동은 의미를 잃었다. 그것은 기적이었고 동시에 가장 강력한 반증이었다. 강민혁의 얼굴은 경악을 넘어 공포로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는 유령이라도 본 듯 단상을 향해 걸어오는 강지훈을 보며 뒷걸음질 쳤다. 말도 안 돼. 이건 사기야. 속임수라고.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이미 승자의 것이 아니었다. 하서연과 김 여사는 의자에서 굴러떨어질 듯 비명을 질렀다. 저게 어떻게. 그들의 탐욕스러운 계획은 눈앞의 초현실적인 광경 앞에서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기자들은 그제야 정신을 차린 듯 미친 듯이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리기 시작했다. 불구의 CEO 두 발로 서다. 내일의 일면 기사가 결정되는 순간이었다. 강지훈은 완벽하게 걷지 못했다. 정장 바지 안에 특수 보조기가 그의 다리를 지탱해주고 있었고 한 걸음 한 걸음이 지옥의 고통을 감내하는 듯 힘겨워 보였다. 하지만 그는 쓰러지지 않았다. 그는 마침내 단상에 올라 공포에 질린 숙부 강민혁의 어깨를 밀치고 의장석의 마이크를 잡았다. 숙부님.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지만 마이크를 통해 연회장 전체를 압도했다. 제가 제 정신 상태를 증명해야 한다고 하셨습니까? 그는 단상 아래를 훑어보았다. 좋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증명해 보이죠. 저뿐만 아니라 이 모든 광대극의 진실을. 그의 시선이 하유진에게 향했다. 유진은 더 이상 바보의 가면을 쓰고 있지 않았다. 그녀는 얼음처럼 차가운 지적인 눈빛으로 남편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단상으로 걸어 올라와 강지훈의 곁에 섰다. 그리고 자신의 태블릿을 메인 스크린에 연결했다. 잠깐, 저 계집애가 감히 어디에. 강민혁이 그녀를 막으려 했지만 강지훈의 손이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제 아내입니다. 그리고 숙부님이 가장 두려워했던 존재이기도 하죠. 강지훈이 말했다. 하유진 씨, 시작해요. 유진의 손가락이 태블릿을 두드렸다. 거대한 스크린에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음성 파일의 파형이었다. 이것은 지난 3개월간 강민혁 전무와 최 간호사가 나눈 비밀 통화 내용의 일부입니다. 유진의 맑고 냉철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약물 농도를 조금 더 높여. 그놈이 재활 의지를 보이면 안 돼. 정신 감정? 좋습니다. 제가 망상 증세를 보인다고 기록을 조작하죠. 강민혁과 최 간호사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흘러나오자 장내는 술렁이기 시작했다. 강민혁은 조작이야. 저건 다 조작된 거라고 라며 발악했다. 조작이라고요?
유진은 다음 화면을 띄웠다. 그것은 복잡한 자금 흐름도였다. 그럼 이것도 조작입니까? 강민혁 전무의 비밀 계좌에서 최 간호사에게, 그리고 6개월 전 회장님의 차량 브레이크를 점검했던 정비사에게 흘러 들어간 거액의 자금 내역입니다. 스크린에는 정비사의 자백이 담긴 영상이 이어졌다. 강 전무님이 시켰습니다. 단순한 고장으로 위장하라고. 강민혁은 그대로 주저앉았다. 그것은 살인 미수의 명백한 증거였다. 주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유진의 심판은 끝나지 않았다. 그는 왜 회장님을 죽이려 했을까요? 그녀는 마지막 파일을 열었다. 그것은 블루 파이퍼 프로젝트라는 이름의 10년 전 신약 개발 계획서였다. 이 프로젝트는 막대한 부작용이 발견되어 폐기되었습니다. 그 부작용을 처음 발견하고 내부 고발을 준비했던 연구원, 바로 제 어머니 서지수 박사입니다.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강민혁 전무는 당시 이 프로젝트를 덮기 위해 제 어머니의 죽음을 사고로 위장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지훈 회장님을 제거하고 이 위험한 프로젝트를 다시 시작해 자신의 부를 축적하려 했던 겁니다.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10년 전의 비극과 6개월 전의 참사. 그 모든 것의 중심에 강민혁이 있었다. 쑥부. 강지훈이 마이크를 잡았다. 그의 목소리에는 살인적인 분노가 담겨 있었다. 당신은 내 아버지의 유산을 탐냈을 뿐만 아니라 내 목숨과 내 아내의 가족까지 짓밟았어. 그때였다. 연회장의 뒷문이 다시 열리고 강지훈의 충직한 비서가 검사들과 경찰 병력을 이끌고 들어왔다. 그들은 망연자실한 강민혁에게 곧장 다가가 수갑을 채웠다. 강민혁 씨, 살인 미수 및 횡령, 배임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강민혁은 짐승처럼 포효하며 끌려나갔다. 공포에 질려 도망치려던 최 간호사 역시 복도에서 체포되었다. 이제 모든 시선이 단상의 두 사람에게, 그리고 증인석에 얼어붙어 있는 하씨 모녀에게 향했다. 하서연과 김 여사는 사색이 되어 벌벌 떨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방금 무슨 짓을 했는지, 그리고 자신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깨달았다. 김 여사가 먼저 무대 앞으로 기어 나왔다. 회장님, 유진아, 우리는 강 전무가 시켜서 협박을 당했어요. 우린 아무것도 몰라요. 하서연 역시 울부짖으며 유진의 다리를 붙잡으려 했다. 유진아, 내 동생. 내가 잘못했어. 제발 용서해줘. 우린 가족이잖아. 유진은 그들을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바보의 순진함도 동정심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숙여 하서 연의 귓가에 속삭였다. 가족, 지옥으로 동생을 밀어넣고 그의 무덤 앞에서 돈을 챙기려던 게 가족인가요? 언니? 강지훈이 마이크를 통해 마지막 선고를 내렸다. 하서연 씨, 그리고 김 여사.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다. 두 사람의 위증과 제 아내를 학대하고 감금하며 사기를 공모한 모든 죄에 대해 JW그룹은 즉각 법적 절차를 밟을 것입니다. 당신들이 지은 죄값을 치르게 될 겁니다. 단 한 푼의 자비도 없이 두 여자는 그 자리에 실신하듯 무너졌다. 그들의 비참한 말로는 이미 정해졌다. 강지훈은 다시 주주들 앞에 섰다. 그는 여전히 두 발로 당당하게 서 있었다. 그는 옆에 선 유진의 손을 단단히 잡았다. 여러분께 제 아내 하유진을 정식으로 소개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존경과 애정이 담겨 있었다. 세상이 바보라고 조롱했던 이 사람이야말로 10년 전 폐기되었던 천재 의사이며 저를 이 지옥에서 구출하고 다시 일어서게 만든
저의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그는 유진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나를 페인이라 불렀고 당신을 바보라 불렀지. 하지만 보란 듯이 당신이 나를 위해 일어섰고 이제 내가 당신을 위해 서 있어. 그들의 시선이 마주쳤다. 연 회장에는 그 어떤 순간보다 뜨거운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다. 그것은 몰락했던 황제와 그의 곁을 지킨 현명한 여왕의 완벽한 귀환을 알리는 신호였다. 몇 달 후 JW 그룹의 회장실. 강지우는 이제 보조기 없이도 약간 절뚝거리긴 하지만 자신의 두 발로 완벽하게 걸어 다녔다. 그는 창밖으로 펼쳐진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강민혁과 그 일당 그리고 하씨 모녀는 모두 법의 심판을 받고 감옥에 수감되었다. 서류 결제 부탁드립니다, 회장님. 문이 열리고 하얀 의사 가운 대신 세련된 비즈니스 슈트를 입은 하유진이 들어왔다. 그녀는 더 이상 회장 사모님으로 불리지 않았다. 그녀는 JW 그룹에 신설된 JW 바이오 사이언스의 대표이사가 되었다. 그 연구소의 이름은 서지수 기념연구소였다. 강지우는 서류에 사인하며 웃었다. 하 대표, 오늘 저녁 일정은 비워두라고 했을 텐데. 유진은 서류를 받아들고는 그의 넥타이를 바로잡아 주었다. 저녁 식사 전에 어머님의 묘소에 먼저 들르죠. 당신이 완전히 회복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두 사람은 회장실을 나란히 걸어 나왔다. 한때 불구의 CEO와 바보 신부라며 세상의 비웃음을 샀던 두 사람. 이제 그들은 서로의 가장 깊은 상처를 치유하고 가장 강력한 파트너가 되어 JW 그룹의 정점에 섰다. 그들의 진짜 이야기는 어쩌면 지금부터 시작일지도 몰랐다.